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4년이 되는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전역이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을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와 부흥청은 이날 국민들에게 묵념을 요청하며 동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살리쿠오키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은 1만 5,9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종자는 2,520명에 달하며 이후에도 대지진과 관련된 사망자는 3,80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길이 5mm, 무게 0.7g의 핵연료 잔해를 회수했지만 전체 880톤의 핵연료를 모두 제거하고 원전을 해체하는 데에는 2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복구 속도도 더딥니다. 후쿠시마 현의 2.2%에 해당하는 309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주와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원전 인근의 나미에초, 도미오카초 등 6개 마을의 인구는 사고 전 대비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귀환 허가가 났음에도 방사능 제어이 미흡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사능 오염 흙의 처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2045년까지 후쿠시마에서 제거한 오염 흙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관 중인 제염토는 약 1,407만 세제곱미터로 이는 도쿄돔 11개 규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종 처분장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단 5곳에 불과했고 36곳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반대도 거셉니다. 42개 지자체가 재활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고 4개 지자체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경상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재난의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원전 해체와 방사능 오염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2일 공중보건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며 자살은 지극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도 28.3명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은 유독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한국의 삶의 만족도 또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6.06점으로 OECD 평균보다 0.63점 낮았으며 조사 대상 38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간병 부담,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을 꼽습니다.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송재림, 김세론 등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모방 심리를 불러와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 교수는 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2008년 이후 1,008명의 모방 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2, 3개월 사이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보도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는 자살 충동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필수적인 물이 빅뱅 직후 1, 2억 년 내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우주 초기부터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수십억 년 전 형성된 행성에도 물이 포함됐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우주론 및 중력 연구소 연구팀은 초신성 폭발을 시뮬레이션하여 초기 우주에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3월 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게재됐습니다. 물의 주 성분인 수소와 산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질량이 가벼운 수소는 헬륨, 리튬과 함께 빅뱅에서 생성된 반면 산소는 별 내부의 핵 융합 반응이나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정확히 언제 물이 등장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구팀은 태양보다 13배, 200배 더 큰 별의 초신성 폭발 모델을 활용해 폭발 후 남은 물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산소가 냉각되면서 주변 수소와 결합해 물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초신성 모델에서는 폭발 후 약 3천만에서 9천만 년 사이에 물이 태양 질량의 약 1억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정도 형성됐습니다. 더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약 300만 년 후 물이 태양 질량의 1000분의 1만큼 생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주 초기의 초신성 잔해에서도 물이 형성될 수 있다며 물이 초기 은하의 핵심 구성 요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성이 만들어질 때 이미 물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이 언제부터 우주에서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외계 행성에서 물과 생명체를 찾는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한 부분으로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계의 이동 경로가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에프렘 마코니 교수 연구진은 태양계가 과거의 오리온 분자구름 복합체를 통과한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리온 분자구름 복합체는 지구에서 약 1000에서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대규모 성운으로 많은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장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계는 약 1820만에서 1150만 년 전 이 성운을 통과했으며 특히 1480만에서 1240만 년 전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가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남극 대륙에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마이오세 중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오리온 분자구름 복합체가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태양계는 태양풍의 보호막인 태양권 덕분에 성간 물질이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400만 년 전 당시 오리온 분자구름 복합체는 현재보다 밀도가 높았고 일부 성간 입자가 태양권을 뚫고 태양계 내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입자가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미쳐 기온이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메라브 오퍼와 하버드 레드클리프 연구소가 이끄는 천체 물리학자들도 우리 태양계는 약 200만 년 전에 성간 구름 시리즈의 끝부분에 극도로 가까워졌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와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은 궤도의 상당 부분에 걸쳐 성간 물질에 직접 노출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은 지구와 기후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지구의 빙하기가 정확히 이 시기에, 즉 약 200만 년 전 시작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00만 년 전 초기 인류가 나타난 것도 지구 생명체의 진화와 우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주 환경에 의해 생명과 인간 문명의 진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소식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최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핵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간수성에 위치한 서북사범대학 연구팀이 탄소 14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핵 배터리는 충전 없이 50년 동안 심장박동 조절기 같은 의료기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우주선, 극지방, 심해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10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심장박동 조절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최대 수명은 15년에 불과해 이 배터리가 실용화될 경우 의료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인 장광후이 박사는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이므로 이론적으로 배터리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핵 배터리는 실리콘과 탄소로 구성된 복합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최대 출력은 433나노와트에 달합니다. 또한 영하 100도씨에서 영상 200도씨까지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설계된 수명 동안 성능 저하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 핵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램프가 4개월 동안 3만 5천 회 이상 전멸하는 데 성공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수마오젠 교수는 핵 배터리는 심박 조율기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영구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극지방, 심해, 우주 탐사선 등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탄소 14는 자연계에서 극히 소량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주로 유기물의 연대 측정에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탄소 14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 장비 및 동위원소 전자기 분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2월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영국 원자력청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탄소 14 다이아몬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핵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보안장치, 우주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다이아몬드 구조 안에서 탄소 14 전자를 포착해 안전하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3월 14일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연구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DOE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SCL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적으로 지정한 국가를 포함해 총 25개국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과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SCR의 특정 국가가 오르는 이유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경제 안보 위협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SCL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DOE가 보유한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가 까다로워지고 DOE 본부 및 연구소 등의 시설과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DOE는 이번 발표에서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내부 검토 절차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협력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SCL 내에서도 국가별 안보 위협 수준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OE는 SCL 국가들이 모두 미국과 적대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정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이들은 적대국이 아니지만 특정 안보 이슈로 인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의 연구와 기술 협력에 있어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DOE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협력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DOE는 한국이 올해 1월 초, 즉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SCL에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 당국으로서는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SCL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최시흥 장군께서 순국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천마산대는 1920년 3월경 평안북도 의주군 고령상면 천마산을 근거지로 조직된 항일 무장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는 1907년 대한제국군 해산 이후 의병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만주와 한반도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이들 일부가 천마산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산대를 이끈 인물은 바로 최시흥 장군이었습니다. 188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하얼빈에서 노농병에 가입해 항일투쟁을 계속했고 만주 관전현에서 오동진 장군이 이끄는 광복단에 합류한 후 국내로 돌아와 천마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천마산대는 조직되자마자 본격적인 무장항쟁에 돌입했습니다. 군자금 모금, 일제 식민기관 파괴, 일본 군경 및 친일분자 처단, 일제와의 교전 등을 전개하며 강력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1920년 3월 12일 천마산대는 선천군 대산면 사무소를 기습해 면장과 서기를 처단하고 의주경찰서 형사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이어 3월 24일에는 평안북도청 소속 강고수위를 사살했고 4월 18일 자성군 치자고개에서 우편물을 탈취하는 등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천마산대의 항일투쟁은 5월에도 계속됐습니다. 의주군과 철산군, 창성군 등지에서 친일 세력을 응징하고 일본군과의 교전을 지속했습니다. 6월 4일에는 삭주군에서 순사주재소를 공격해 일본 경찰을 사살하는 등 더욱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천마산대는 최대 500명 규모로 성장하며 일제의 지배구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은 3월부터 대대적인 포위 공격을 감행했고 6월과 7월에도 총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천마산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만주로 이동해 광복군 총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최 장군은 대한광복군 사령부에서 제4영장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시흥 장군은 단학회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는 한민족의 역사를 밝히는 데에도 힘썼으며 독립운동가 오봉록 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단학회의 3대 회장을 역임하며 역사 연구와 독립운동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추적에 결국 1922년 중국 관원에 체포되어 신의주 경찰서로 압송된 후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1925년 3월 12일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최시흥 장군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며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천마산대는 국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올해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우주먼지의 3차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외신을 통해 3월 13일 보도되는데요.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제공한 1억 3천만 개의 스펙트럼을 활용해 우주먼지가 우리 은하 내에서 얼마나 빛을 차단하는지 시각화했습니다. 우주 먼지는 천체를 관측할 때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별이나 다른 천체들이 실제보다 붉거나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빛의 소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은 2022년 6월 가이아 임무에서 공개된 2억 2천만 개의 스펙트럼 중 1억 3천만 개를 선별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 먼지와 별들의 특성을 합수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먼지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지도는 태양에서 8,000광년 거리까지의 우주 먼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특히 빛의 소멸이 심한 곳과 덜한 곳을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지도에서 빨간색 영역은 빛의 소멸이 심한 곳을, 파란색 영역은 영향을 덜 받는 곳을 나타내며 회색 윤곽선이 있는 곳은 먼지 밀도가 높은 구역을 뜻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주 먼지로 인한 빛의 소멸이 예상보다 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이는 탄화수소 성분이 풍부한 우주 먼지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활동한 ESA의 가이아 우주 망원경은 약 20억 개의 별을 정밀하게 관측하며 천문학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가이아는 별들의 거리, 속도, 온도, 크기뿐만 아니라 중원소 함량까지 측정하며 우리 은하의 구조와 진화 과정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주 먼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체 관측 시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우주 먼지의 구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은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산악지대의 빙하는 전체의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초마다 수영장 3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얼음이 녹아내린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빙하 감소 속도가 매년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은 특히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빙하는 지난 20여 년 동안 39%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6조 5천억 톤의 빙하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이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대표하는 돌로미티 산맥에서도 10여 년 사이 만년설이 대부분 사라졌고, 현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빙하를 직접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5천억 톤이 넘는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속도라면 2100년까지 알프스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빙하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 상승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름철 빙하에서 녹아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해온 약 20억 명의 인구도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빙하학자인 윌리엄 콜건 박사는 빙하가 녹는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강렬해지는 반면 겨울철에는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빙하가 회복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자서전을 통해 온유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온유한 사랑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힘이며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이들이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강조하며 세계가 권력과 무력이 아닌 사랑과 용기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럽 공동체와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상, 중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십만 명의 생명보다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격화된 갈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의미가 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년 동안 직접 집필한 자서전 희망이 100개국에서 동시 출간됐습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가톨릭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교황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본래 이 책은 교황 사후에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한 가톨릭 희년을 맞아 특별 출간이 결정됐습니다.
책에서는 교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희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그의 유년 시절 성직자로서의 여정, 그리고 교황으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경험들이 담겨 있으며 젊은 시절의 미공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절을 늘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살았던 암울한 시절로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명의 성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군사 정권 아래에서 그는 사람들을 몰래 이동시키며 생명을 보호했던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군인들은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엔 나를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는 그의 회고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날 교황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주교황청 러시아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대사를 만나 폭격 중단을 호소하며 푸틴 대통령이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즉시 모스크바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과오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제들의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해 그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오랫동안 무시되고 침묵 속에 묻혀왔다며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해 사제들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주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황 재임 중 여러 성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교황으로서 몇몇 사제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책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으며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의 은총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었다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온유한 사랑과 용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기 속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일본에서 사상 초유의 쌀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시장에 풀린 물량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폭등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쌀값이 무려 70% 이상 오르며 일본인들은 긴축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레이와 쌀 소동이라 불리며 일본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뒤늦게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5kg당 2,500엔이던 쌀값은 여름부터 3,000엔을 넘더니 2024년 1월에는 5kg 평균 3,628엔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78% 오른 수치입니다. 주식인 쌀값이 급등하자 시민들은 도시락값을 절약하는 법을 공유하고 식당들은 밥값을 인상하거나 무료 제공 서비스를 폐지하는 등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3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7만 7천 톤 감소한 662만 4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해 679만 2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쌀이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비량 증가, 난카의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한 사재기,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증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통업자들의 매점 매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통계적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3일 비축미 20만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여름에도 쌀값 급등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미 방출을 거부했고 생산량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만 명이 담당했던 쌀 통계조사원이 예산 문제로 대폭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가 실제 쌀 생산량과 유통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일본의 쌀 시장이 과거처럼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본은 1942년 식량관리법을 제정해 쌀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직접 관리했으나 1995년 법이 폐지되면서 시장 논리에 맡겨졌습니다. 또한 2018년 간반제도 폐지 이후 쌀 생산 계획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쌀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레이와 쌀 소동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농업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쌀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쌀 생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 농촌 인구 감소 등 한국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3월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권위주의 국가 및 지역은 91개로 민주주의 국가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례 분석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BDM의 스타판 린드베리 소장은 2004년 당시 권위주의화된 국가는 12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5개에 달했다며 특히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72%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로 내려앉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가별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는 덴마크가 1위, 한국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권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 등이 포함됐으며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44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2004년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개선된 국가는 20년 전 29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별도로 분석한 민주주의 붕괴 진행 중 항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훼손, 행정부 권력 집중 등을 지적하며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3월 11일자 기사 트럼프가 어떻게 50일 만에 세상을 뒤흔들었는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50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3월 15일 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1천억 유로를 군비 증강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병력 증강과는 반대로 전체 병력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2031년까지 현역병을 20만 3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오히려 병력이 줄었습니다. 2023년 입대한 1만 8천여 명 중 4분의 1이 6개월 내에 군을 떠났습니다. 또한 정규군 및 예비군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021년 200명에서 2023년 2,998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더욱 꺼리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육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Z세대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한 지휘관은 젊은 군인들은 연약하고 쉽게 울며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병사들은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한 직업이 아닌 실제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독일 내에서는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약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소피아 베슈는 독일과 핀란드를 비교하며 이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통이 있지만 독일은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왜 외국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내에서는 2011년 잠정 중단한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반대가 거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한 극우 국좌정당이 18에서 24세 청년층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점도 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따르면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부활을 찬성했지만 18에서 29세 청년층의 찬성률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나는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 하는가를 출간한 독일 기자 올레 뉴맨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점령은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혀 젊은 세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상당수 지하수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월 16일 발표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안심 지하수 수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00개의 지하수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61.9%에 해당하는 1,237개가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중 가장 흔한 오염 원인은 총대장균군이었으며 일반 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대장균군 순으로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30곳이나 확인됐으며 이는 주로 화성암이나 변성암 지대에 위치한 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관정도 있었는데 이는 상류 지역에 과거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적이 있어 오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 대상 관정의 72.4%는 인허가를 받은 곳이었지만 1.8%는 무허가 시설이었으며 25.9%는 인허가 여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의 17.7%가 한 번도 수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받은 경우에도 한 차례만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수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질 검사 이행률은 최대 3.8%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9%로 대부분의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인구가 5% 이상인 시군이 80곳에 달하며 약 33만 명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지하수 관정은 177만여 개로 이 중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관정은 약 85만 개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년 식수로 이용되는 약 2,000개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55.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관정 소유자 중 74.9%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이유로 수돗물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지하수에 대한 만족도는 48.7%에 그쳤습니다. 또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푸른 행성으로 부르는 지구는 사실 그 역사 대부분을 녹색빛으로 감싸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와 진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기 전인 약 30억에서 6억 년 전 지구 바다가 녹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닷속에 풍부했던 수산화철이 파란빛을 흡수하고 물 자체가 붉은 빛을 흡수함에 따라 녹색빛만이 남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시기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해낸 남세균이 전 지구적으로 번성하던 시기로 남세균은 엽록소뿐 아니라 피코빌린이라는 색소까지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녹색 영역의 빛을 흡수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4억 년 전 이른바 산소 대폭발 사건을 거치면서 남세균이 내뿜은 산소가 대기를 채우게 됐고 바다에 녹아있던 철은 점차 산화돼 해저 퇴적물로 쌓였습니다. 약 6억 년 전부터 이러한 녹색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이후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더불어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지구 색깔도 지금 같은 파란빛을 띠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이 포착하는 푸른 지구는 주로 대기에서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 영향이 큽니다. 레일리 산란은 빛의 파장에 비해 입자가 매우 작은 상황에서 빛이 물질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당시 대기가 지금과 유사했다면 반사된 녹색 바다빛과 산란된 파란빛이 섞여 청록색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가 녹색이었다면 우주에서 본 지구 역시 푸른 별이 아니라 초록별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 색깔이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와 여러 연구진은 최근 수십 년간의 위성 관측을 토대로 이미 적도 해역을 중심으로 녹색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 온난화와 생태 변화가 맞물려 식물성 플랑크톤 분포가 달라지면서 이번 세기 말에는 전 세계 바다의 절반가량이 녹색빛을 띨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즉 태고적 녹색 바다였던 지구가 한바탕 푸른 물결을 거쳐 다시 초록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름 5mm 이하로 매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세균의 항생제 내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무함마드 자만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만든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대장균을 10일 동안 배양했을 때 항생제 내성이 현저히 증가했고 미세 플라스틱 제거 후에도 이 현상이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한 오염원이라기보다 세균 내성 진화를 촉진하는 복잡한 매개체라고 지적하며 공중보건 차원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문제에 대한 경고도 잇따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발표에 따르면 이 혈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최대 4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류를 방해해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뇌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까지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다양한 질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해조류 및 플랑크톤 생육까지 저해해 수산 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야기한 어류와 해산물 손실이 연간 100만 톤에서 2,4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광합성 감소분 중 상당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과 연관됐다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었고 이는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농수산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최대 1억 톤 이상의 농작물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인체 건강과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며 항생제 내성부터 심혈관 질환, 식량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인 난제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의 사용 자제와 분해 기술 확보, 산업 공정에서의 발생 감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